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기초생물학을 강의하게 된 김좌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락을 하고 싶으면 여기 연락처와 이메일이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문들은 제가 이제 보는 즉시 최대한 빨리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15주차로 되어 있는데 1주차부터 8주차, 7주차까지는 우리가 이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8주차 때 저희가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9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14주차 때 최신 바이오 기업 동향이라는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어떤 내용으로 제출을 해주면 되냐면 학생들이 이제 졸업 이후에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곳들, 아마 바이오 기업들이나 연구소 관련 업종들이 될 텐데, 자신이 미리 가고 싶은 직장을 찾아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한 거를 포트폴리오로 작성해서 제출해주고, 그때는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최신 기업과 그리고 최신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5주 차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주고 그것들을 제가 답해주는 것들로 한 학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책 챕터 1을 보면 또 이제 소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비주얼 핵심 생명과학이라는 책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첫 시간은 이렇게 이제 생명과학이란 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소개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고 책에서도 소개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명과학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아마 했을 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생물학, 그리고 지금 배우는, 대학에서 배우는 생물학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1장의 내용은 생명과학을 다룬 소개라고 나와 있고요. 소제목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책과 요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소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생명체의 공통적 특징인데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섭취를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이 섭취된 음식이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와 어떤 열,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 체온 조절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춥거나 더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운 데 살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뿌려서 체온을 낮추고 이런 활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달해서 성체가 이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진화적인 적응 부분으로 코끼리의 귀 부분이 나오는데, 코끼리는 이제 더운 지방, 아프리카 같은 데 살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귀가 커지고 얇아진 이유가 더운 지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열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귀가 커지고 얇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끼리의 귀 부분에 대한 진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도 이제 진화를 했죠. 여기 보는 것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500만 년에서 100만 년 전에 이제 최초의 인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일단 키가 작고 등이 구부정하고 머리뼈의 용량이 작았으면서 두 발로 서서 걸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복원된 모습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화를 해서 호모 하빌리스는 특징이 여기 보는 것으로 이제 비슷한 몸집,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몸집을 가졌지만 더 큰 뇌로 진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물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를 하면서 이 두터운 눈덩이 그리고 강인한 모습으로 이제 생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만들어서 살고 불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진화를 한 거죠. 그 다음으로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특징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할 줄 알았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영혼을 달랠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진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생의 인류라고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예술 활동까지 하고, 지금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비슷해졌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됐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생명 연구의 수준인데, 여기 이제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큰 단위로 지금 여기서는 책은 24쪽이에요. 자, 생물학적 조직화의 수준에서 생물권, 이제 지구 가장 큰 단위에서 그 생물권을 이루고 있는 건 생태계겠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물, 토양, 공기, 햇빛, 이 모든 걸 이제 생태계라고 하고, 이 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군집이 되겠죠.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동물들이 이제 보이고요. 이 군집을 이루는 건 개체 군이 되겠죠. 코끼리, 뭐 여기 사슴, 얼룩말 이런 것들 개체 군들이 모여서 군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개체는 또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죠. 이 기관계는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요. 기관에는 여기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같은 심장들이 속하겠죠. 그리고 이 기관은 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게 되죠. 조직도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챕터에 나오니까 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조직은 하나의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세포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이죠. 자, 그리고 이 세포는 핵이나 세포막 같은 세포 소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 분자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요 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세포는 또 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세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분자는 또 원자들 간의 결합으로 분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원자라고 하는 건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기본 단위이죠. 그리고 더 작은 단위로는 여기에 보이는 아원자, 입자들이 또 원자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수준, 그러니까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기관이나 조직, 세포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물학 연구를 관통하는 큰 주제들,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에너지와 물질의 변환, 생물학적 체계의 구성 요인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구조와 기능 사이의 관계, 정보의 흐름, 그리고 진화, 이러한 큰 주제들이 생물학 연구를 통합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에너지와 물질의 변화. 생명체는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화하고 방출하면서 생태계 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생명체들이 에너지와 물질의 전환을 조절하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세포는 사실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여러 가지 세포 내의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폐예요. 폐인데, 폐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제 기관이죠. 기체들을 교환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보이는 이제 다발들, 이제 폐 다발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체 교환을 잘 도와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그 다발들이 표면적을 넓게 해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구조와 그리고 폐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폐의 모양은 허파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정보의 흐름인데요. 생명의 기능이 정렬될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수용되고 전달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헐리우드 여배우 있죠?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검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방암에 걸린다는 검사 결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유방 절제술을. 그거는 안젤리나 가족들이 유방암의 가족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미리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여러 생명체들은 세포 내에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를 통해서 질병을 미리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치료의 목적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미경적 크기에서는 모든 세포가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DNA 서열로 구성된 유전 단위이다. 즉, 유전 형태의 정보를 지닌다. 자,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BRC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가 됐는데, 이 BRC1은 DNA를 수선하는 DNA가 잘못됐을 때 이것들을 다시 수선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돌연변이가 돼서 이제 유방암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받았죠.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 형제에 암이 걸리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확실히 자신도 암에 걸릴 확률이 이만큼이나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화인데요. 모든 생물들은 진화를 이제 거쳐서 지금의 형태대로 살고 있는데, 앞에서는 코끼리 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사람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진화는 조상종의 점진적 변형, 혈통 등이 들이 현대종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화는 생명의 모든 측면에서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항생제 저항성 세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이제 처방받고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세균이 죽어야 되는데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세균이 죽지 않는 세균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들은 세균이 진화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기사인데 이대 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이 2017년도에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플론디라고 하는 세균이 검출됐어요. 근데 이 플론디라고 하는 세균은 이제 항생제에 의해서 이제 죽어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다 사망했고 이 3명의 아가들한테서 베타락탐계라고 하는 항생제 분해 요소 내성 유전자가 있음이 이제 확인되면서 이 세균도 이제 내성이 있는 세균들임을 알게 됐고 아기들이 이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항생제는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세포벽 합성 방해제 효능이 있는 이런 항생제 계열이 있어요. 자, 인체에는 세포벽이 없어서 영향이 없는 이제 안전한 항생제고, 두 번째는 핵상 합성 방해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항생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막 합성 방지제라는 항생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백질 합성 방지제 계열의 항생제가 있는데 이러한 항생제들을 통해서 세균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되는 내성을 가지는 세균들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진화를 통해서 세균이 이 항생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세균들이 나온 거죠. 자,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페니실린은 박테리아 효소에 결합해서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의 합성을 막고 결국 분열을 못하게 해서 세균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박테리아가 베타락탐계 분해 효소를 만들거나 혹은 베타락탐 공격을 피하는 구조로 바꾸는 진화를 통해서 항생제가 효과가 없게끔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다른 항생제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 또한 내성이 생기는 다제 내성균들이 또 나왔고 이 다제 내성균을 또 죽이는 항생제들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 또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밝혀진 세균들을 보면 이것도 이제 내성을 가지는 세균들이 발견이 된 거죠. 이처럼 세균들도 계속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자기를 진화시킨 경우들을 보여줬고요. 자, 다시 PPT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이런 진화들은 우리 사람들, 동물들 이렇게 세균까지도 진화를 통해서 자기의 형태를 더 좋게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자, 다음으로는 과학자들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제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 가설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게 되고,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결론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 이 결론은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하고 맞는지 유무를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탐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우리가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과학적 문헌이나 인터넷 정보 탐색을 통해서 탐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검증을 통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도 가지고 그리고 결론도 도출하고 새로운 또 가설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결과들을 얻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신기술을 이제 발달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검증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학술 그 발표도 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결론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적 사고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가설이라는 것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좋은 가설이란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검사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틀렸으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검증이라는 것은 즉각적 예측을 이끈다. 자, 여기 표에서 보면 아까 그림과 이제 거의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도출하면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증할 때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을 가지고 이게 맞았다면 그 가설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혹시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처음에 세웠던 가설과 결론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또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과학적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는 게 이론이라는 것인데 가설과 이론은 이렇게 이제 좀 다르죠. 가설은 진실에 대한 기대가 없고 범위가 이제 좁다. 그리고 즉각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고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끼리의 커다란 귀는 체온을 조절하거나 도움을 주는데 진화적 적응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설이 되겠고 이론은 근거가 충분하며 거짓으로 입증된 것이 없고 범위가 넓은 게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지지가 돼야 되고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지역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유전적 형질을 가진 개체의 생식적 성공으로 인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신체적 적응이 진화한다. 자, 이렇게 이제 가설과 이론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사실 팩트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모든 증거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검증 가능한 정보를 사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과 구별되는 것들이 이제 의견, 거짓, 추측, 추리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과 구별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은 과학자들은 변인을 통제하고자 한다. 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하나의 변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그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의 변화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제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예로 나온 거 보면 쿠키의 크기 차이에 대해서 통제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가설은 케이크용 밀가루를 사용한 쿠키
다목적 밀가루로 만든 쿠키보다 더 크게 부풀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쿠키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밀가루 종류만 다르게 되고, 똑같은 요리 시간, 온도 이런 걸 통해서 쿠키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쿠키가 케이크용 밀가루를 이용해 구운 쿠키는 이렇게 크고, 다목적 밀가루를 이용해 구운 쿠키는 이렇게 이제 작다는 결론을 얻게 돼서, 그러면 케이크용 밀가루로 하는 것이 다목적 밀가루로 쿠키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든다는 가설에 부합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변수를 많이 두지 않고 한 가지 변화를 가지고 그것들을 검증하는 실험이 통제된 실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 대조군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이 대조군에는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음성과 양성 대조군을 이용하면 검사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종속 변인에서 관찰된 차이가 독립 변인 한 가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조군을 설정하게 되는데, 음성 대조군은 이제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 집단, 예를 들면 같은 온도의 두 오븐을 바꾸는 것은 쿠키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음성 대조군이 되겠죠. 이제 아까 쿠키 굽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의 양성 대조군은 변화가 기대되는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2배로 늘리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험 설계가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양성 대조군을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대조군 설정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를 확실하는 데에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조군들을 실험할 때 두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맹검 실험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단일 맹검 실험은 실험자가 실험의 일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쿠키에 대해서 밀가루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조리법을 평가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떤 쿠키에 어떤 밀가루가 사용되는지 모르는 것, 이런 경우가 이제 단일 맹검 실험이 되겠죠. 이것들을 평가해 준 친구들이 어떤 밀가루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중 맹검 실험은 실험 참여자나 실험자 모두가 그 그룹을 알지 못하는 실험이 이중 맹검 실험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리고 플라시보라는 게 있는데, 가짜 약이라고 하죠. 많은 의료약품 검사에서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처방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치료제 같은 경우에 물만 들어있는 건데 이게 치료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플라시보 그룹은 실제 약에 대한 음성 대조군으로 보면 돼요. 실제로는 약이 아닌데 이게 약입니다 하고서 이제 환자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환자들은 이게 정말 약인 줄 알고 물을 먹었는데도 약을 먹은 것처럼 효과가 나는 효과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대조군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의학적 실험들은 이중맹검 플라시보 통제 연구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결과에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험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할 때 이제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모든 과학적 조사는 자료를 생산하게 되고, 이것은 측정의 결과 얻어진 정보의 조각들이다. 그리고 그래프는 자료들이 시각적으로 나열되는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사실 이제 글을 결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프로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그 결과를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막대 그래프,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림으로만 봐도 오른쪽에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한 그룹이 생존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70대 미만 그리고 70대 이상의 환자들한테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군에서 생존 기간을 그, 그, 정리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용 치료한 환자가 훨씬 오래 살았다는 결과를 얻게 됐고, 70세 이상 결과에서도 뭐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 병용 치료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를 빨리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 그래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으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선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많이 그려서 하는데, 여기는 미국의 폐암 사망률을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를 선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 10만 명당 사망률인데 남성이 훨씬 높은 사망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연도별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 예이고요. 원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계 같은 자료를 할 때 많이 나타내고 있죠. 여기도 이제 폐암이 전이된 정도를 원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전이됨 57%, 그리고 일부 지역으로 전이됨 20%, 국부적으로, 그리고 모른다, 이런 통계적인 거를 원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학적 연구의 형태인데, 가설 기반 통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과학자들은 종종 일련의 관찰들에 대한 제한된 설명이 주어지면 그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결과의 신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설 기반 실험들은 종종 대조군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인 변인이 없거나 조치를 받지 않은 참가자들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보면요. 당뇨병 합병증 빈도를 이렇게 이제 표로 또 여기 잘 나타내 있죠. 여기 파란색은 대조군을 나타내 있고, 여기 주황색은 집중 치료를 받은 그룹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또 팩터는 눈 손상 그리고 신경 손상이 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배경을 보면 연구자들이 당뇨병 치료병이 이 환자들한테 유익할 거냐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실험 설계는 그냥 치료하는 표준 치료법을 받는 대조군, 그리고 집중 케어를 해서 치료하는 실험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고, 받는 치료 빈도를 제외하고선 두 집단은 똑같이 했고, 6.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결과, 다른 건강 문제들 뿐만 아니라 눈 건강, 신경 손상 빈도는 집중 치료 집단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집중 치료를 한 사람들이 현재 일형 당뇨병의 표준 치료하는 군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라는 처음의 가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도 이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죠. 이게 가설 기반 통제 실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가설 세운 거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실험 방법, 이게 가설 기반 통제 실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찰 연구의 예를 또 여기 설명을 드러났는데요. 연간 1000명당 문제 발생 빈도를 또 이 그래프로 나타냈죠. 자, 일형 당뇨병 환자 1000명 중에 어느 정도가 1년 내에 심장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지를 표로 이제 정리해놨고, 심장질환, 사망, 그 주사를 맞은 사람이나 펌프를 사용한 사람을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 배경을 볼게요. 관찰 연구 중에서 과학자들이 피검절을 조사하거나 그들을 조작하지 않았다. 조작하지 않았다. 생태학적 가설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자, 배경은 똑같이 일형 당뇨병을 앓는 1800명의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고, 실험은 주사를 치료한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인슐린 펌프를 사용한 그룹을 관찰 비교했는데요. 7년 동안 발생한 건강 문제를 체크했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한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형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은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됐죠. 이것은 이제 7년 동안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됐잖아요. 이게 관찰 연구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인데요. 사람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먹거나 주사제라면 맞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시판하기 전에 임상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인간에게 통제된 실험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중 맹검 플라시보 통제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배경을 보면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 일형 당뇨병 환자를 1402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대조군, 이 사람들은 플라시보 주사를 맞고요. 실험군은 새로 개발된 약을 주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혈당 검사 목표치가 성공적인지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설계를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플라시보를 맞은 사람과 정상 그 실험 치료제, 새로 나온 치료제를 맞은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플라시보에 비해서 새로운 약을 맞은 사람이 2배 정도 환자 혈당을 목표치에 도달하게 했다. 그래서 이 치료제는 효과가 있다는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플라시보를 맞은 사람들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대조군 효과가 조금 나타났지만, 이 효과보다는 치료제를 맞은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과학적 주장과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과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만 주장을 해야 되고, 이러한 주장을 할 때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은 분석을 해야 되고, 정보 등에 대한 평가,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끔 유사과학이라는 그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로 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과 유사 과학은 다른데,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 과학적인 거는 잘 정립이 되고 인식되는 과학적 방법에 부합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오류가 입증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주장이 있고, 외부 평가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한다. 그리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 반면, 유사 과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학적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또 큰 문제점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제 재현이 안 된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증명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검증할 수 없는 신념이나 추정에 의존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를 거부하거나 반대해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큰 문제점이 되겠고, 소수 자료에 과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들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큰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사과학들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주장을 하기에는 어렵다. 자, 유사과학의 사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운세 같은 것들은 과학적이지는 않죠. 자, 이제 운세를 본다는 거, 혹은 이제 초능력자의 주장.
이게 이제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한다기보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학적 주장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 사실 이제 나쁜 과학이라고 한다는 건 이 과학적 연구가 이제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나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수행된 과학적 연구와 그렇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해성을 평가할 때 샘플의 크기라던가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했냐, 혹은 재현성이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두 가지 과학적 연구를 비교해보는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왼쪽을 보면 1998년에 한 연구 결과인데, 홍역, 볼거리, 루벨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 어린아이들의 자폐증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한 게 있고요. 오른쪽에 2012년 음료가 단 음료가 고혈압 발생에 어떤 연관이 있냐, 이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제 샘플을 설정할 때, 그러니까 환자가 되겠죠. 환자를 설정할 때 왼쪽 백신의 경우에는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환자에서 자폐증의 발생이 8명의 환자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8만 6천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1976년 시작된 이래로 28만 명 참가자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대조군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왼쪽 홍역 그 백신 같은 경우에 자폐증 검사자들과 비자폐증 검사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비교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었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단음료를 섭취한 그룹,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6번 섭취하는 그룹, 한 달에 1번에서 4번 정도 섭취하는 그룹,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그룹, 이 음성 대조군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룹을, 대조군을 나누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됐고, 추후에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재현성 실험을 했는데, 왼쪽에 백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정을 작은 환자에서, 적은 수의 환자에서 시작을 했고, 대조군 설정도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후속으로 재현성 연구를 했지만 백신과 자폐증 발생과의 연관성을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것은 처음에 설정한 것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의 결과는 맞았지만 일부의 결과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던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조군 설정도 잘 했고 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은 거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이 재현성 실험을 했을 때도 많은 다른 연구들과 부합하게 결과가 잘 맞았고,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 모두가 이제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 음료 섭취와 고혈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연구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두 연구는 다 과학적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설정한 고려해야 될 이 그 샘플이라던가 대조군 재현성이 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잘 설정을 해야지만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할 때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구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매체와 과학,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끔 이제 매체에서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잖아요. 근데 종종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체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주장들, 해석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왜곡되게 잘못되게 해석을 할 경우에 이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매체에서 나온 결과들을 모두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대한 원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 연구를 기획한 사람들의 의도가 맞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했는지는 그 매체를 듣는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보 출처의 확인은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정보 출처는 제일 먼저 1차 출처라고 하는데, 그 연구를 처음으로 이제 기획하고 수행한 사람, 그 사람의 의도에 맞게 잘 실험이 됐고 해석이 됐는지 이 부분이 1차 출처가 되겠고, 그런 것도 이제 논문이나 기술 보고서, 학위 논문들이 되겠죠. 그리고 2차 출처를 보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1차 출처, 이게 논문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설명해 놓거나 다시 리뷰를 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출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인용한 논문들도 2차 출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논문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런 논문들은 출판 과정 중에 동료 평가, 피어 리뷰라는 것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아까 같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탐구하게 되고 이거를 가설을 세우게 되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 거를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잘 설계하고 결론을 냈는지를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한 어떤 논문들을 출판하기 전에 이것들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동료들이, 리뷰어라고 나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잘 맞다, 기획과 맞게 결론도 잘 도출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정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통해서 다시 출판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논문의 결과라 결론이 논문으로 출판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논문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피어 리뷰와 동료 평가를 거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과학적인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그 논문들이라고 해도 논문에는 그 논문의 주제가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보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들인데, 그 정보가 최신 거냐, 그리고 그 출처는 1차원적이냐, 저자들을 식별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저자들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참고 문헌은 인용되어 있는가, 그 재현이 가능할 만큼 충분하게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동료평가를 받았느냐, 정보가 왜곡되지는 않았느냐, 출처의 목적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유효하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과학적인 글을 읽을 때 한 사람의 생각을 읽게 되고 그 생각이 과학적인 글인가를 우리가 글을 읽고
판단하게 되는, 그 과학적인 글을 읽고 정보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정보가 왜곡됐거나 목적을 알 수 없거나 이런 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소개 부분에 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논문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논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펀메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펀메드는 논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면 키워드를 치면 논문이 나오는데, 여기 만약에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궁금하다 그럼 여기다가 코비드19를 치면 논문이 많이 나올 거고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이름을 쳐볼게요. 자, 이것들이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논문들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을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설정을 했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소속의 사람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을 이렇게 이제 결과로 도출을 했고 이 결과 그리고 결론을 도출한 것들이 피어 리뷰어 동료 평가를 거쳐서 논문으로 나와도 될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논문이 나온 거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치매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논문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글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책에 이제 답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챕터 1은 간단히 생명과학에 대한 소개가 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를 이제 다룰 건데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앞에 알려준 연락처로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했습니다.